자, 이 정책 과정에서는요,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하고요.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하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임대주택 정책에 가면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얘는 감소시키고요. 얘는 증가시키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불변이에요. 근데 요즘은 얘가 이론으로는 잘 안 나와요. 이론 안 나오고 공공주택의 종류 있죠. 예, 종류를 일단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주택에 대한 종류를 인용을 하죠.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이거는 몇 년 이상, 얘는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얘기하고요. 영구 임대는 몇 년? 이거는 50년이에요. 장기 전세는 20년. 행복주택은 이제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있죠. 젊은 계층을 위해서 이제 주택을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은 요 주택의 종류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얘는 공급을 뭘 하고요? 감소시키고, 얘는 뭐 하고? 증가시키고.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초과 공급을 유도한다고. 초과 공급이 아니죠. 오히려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를 보시게 되면요, 얘가 단기하고 뭐로 나눠져요? 장기로 나눠지는데, 단기는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그렇죠? 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겠어요? 아니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겠어요? 자, 탄력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그 비탄력, 이거. 특히 완전 비탄력적일수록. 그렇죠? 단기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요.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수입이 50만 원이 줄잖아요. 그죠? 임대료가 하락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수입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 올려야겠죠. 임대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못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대료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주비에다가 위약금에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얻는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만 나타난다고. 그래서 선생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줄 때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다고 그래요. 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시험에서는 이것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단계는 이런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 되면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여기가 100만 원인 상태에서요,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거죠. 50으로. 자,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했을 때, 자, 장기가 되면은 임대료 하락에 따라서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고요. 공급은 이렇게 감소하죠. 그럼 요만큼에 대한 뭐가?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여기는 요만큼에 대한 뭐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면 초과 수요의 크기를 보면 단기보다 장기가 더 커지죠. 장기가 왜 더 커지겠어요? 장기가. 장기가 왜 커지겠어요, 이게? 아니,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
탄력성 할 때 배웠잖아요. 단기에 수요하고 공급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단기에. 비탄력이잖아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은 그렇게 커지는 거죠. 단기는 임대료가 하락했어도 수요자들도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못 늘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매력이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공급은요.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랬으니까는 투자를 기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게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장기가 될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줄 때 뭐라고 해주냐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역시 또 초과 수요량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서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장기에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겠어요?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리고 반대로 뭐가? 초과 수요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꿔서 낸다고요. 초과 공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뭐가 더 확대가 돼요? 초과 수요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요거 시험에서 잘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서 이중 가격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임차자들이 직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성적인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 규제에 따르면 임대업자들이 얼마만 받으면 돼요? 5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제 은밀하게 제한해 오는 거죠. 지금 있는 세입자 내보내고 계약서 이중 계약서 써줄 테니까 얼마에 150에 임대를 놓을 수 있다라고 누가 제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골에 있는 동생이 올라오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분쟁도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부가 규제한 가격, 이렇게 해서 이중 가격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실제 시장에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네, 떨어지겠죠. 임대주택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낮은 임대료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줄은 서 있다는 얘기죠.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줄 때. 그러니까 요거 나왔을 때 반대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료 규제를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죠. 이렇게. 높은 선에서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임차자들이 현재 100만 원 임대료 주고 있는데 정부가 상한선을 150으로 줬단 말이죠. 그럼 굳이 지금 있는 임대차 계약을 깨고 나갈 일이 없죠. 나가면 더 비싸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도 변화가 없죠. 그럼 공급량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규제 임대료가 무슨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고요. 또 2번에 보면은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만큼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서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4번에 보면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의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가.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2번에 대한 것도요. 1번에 보면 임대료 규제는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게 한다는 얘기고요.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고
3번에 보면은 규제 가격이 낮게 설정이 되면 주택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5번에 가면은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총 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지문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면 이런 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을 때 반대적인 표현하면 걔가 틀린 거니까. 자, 거기 보면은 3번에요. 그 어떤 부동산의 수요 함수가 1100-2p, 공급 함수가 200+4p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예전에 시험에 이 비슷한 용어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나오고 나온 적은 없어요. 수요 함수가 EP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급 함수는 200+4p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정부가 가격을 얼마로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그러면 갖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요 P가 얼마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100이라고. 그러면은 2 곱하기 100이죠. 그럼 200이잖아요. 그럼 1100에서 200 빼면 얘는 얼마? 900.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100에 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200에다가 400 더하면 얘는 얼마? 600.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가 되고요? 900이 되고 공급량은 얼마? 600. 그러면은 초과 수요가 얼마? 300 나온다는 얘기죠. 자, 거기 4번에 보게 되면요. 수요 함수가 1000-10p고요. 공급 함수가 2000+10p일 때 부동산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냐. 그리고 최고 가격을 500을 설정해서 가격을 규제하였다면 시장에서의 변화는 물어봤죠.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수요가 1000-10p가 되고요. 공급에 대한 게 2000 플러스 얼마가 됐을 때 10p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줬을 때 지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규제 전에 균형 가격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연립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요거 배우셨었죠. 요 숫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만에서 2000 빼면 얼마예요? 8000이죠. 이 P는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몇 P가 되겠어요? 20P가 되겠죠. 그럼 P는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400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400이 됐으면요. 여기다가 40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0 곱하기 400 하면 40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10 곱하기면 얘도 4000이죠. 그러면 만에서 4000 빼면 얼마겠어요? 6000이겠죠. 2000에다 4000 더하면 얘도 6000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규제 전에 시장 가격은 400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량은 얼마? 6000 이 상태란 얘기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최고 가격을 얼마를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500을. 그러면 얘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균형 가격은 얼마? 400. 균형량은 얼마? 6000. 거기 옆에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이미 그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규제 전에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00이고 얼마? 6000.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500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 500으로 통제하면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변화가 발생해야 하네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구했던 대로 400하고 얼마? 6000인 상태 그대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 이거를 뭐 굳이 안 써도 표현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제했었을 때 지금 균형 가격이 얼마일 때, 500일 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300 정도로 통제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300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300이다. 그럼 10 곱하기 3은 얘 3000이죠. 그러면 만에서 3000 빼면 얘가 얼마예요? 7000. 그럼 얘가 300이면은 3000. 합하면 얼마예요? 5000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통제했다는 얘기죠. 300으로. 그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선에 통제한 거죠. 네, 통제하게 되면은 수요량은 얼마가 돼요? 7000. 공급량은 얼마가 돼요? 5000. 이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300으로 통제했을 때 있죠. 이제 시장의 이 균형 거래량 있죠. 수요량. 300으로 통제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했을 때 시장 수요량이 얼마냐고 그러면 수요량이라면 안 되겠군요.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있죠. 즉 판매량. 이게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얘는 7000이고 얘는 얼마예요? 5000이잖아요. 그럼 시장의 거래량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거래량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얘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악회가 하나 열려요. 근데 이 음악회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7000명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악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은 몇 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5000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회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는 양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0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의 거래량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량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변형을 주면은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조건 하에서 여기는 높게 설정이 됐다는 가정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이거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을 때 판매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때는 공급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자, 뭐 실전에서는 저렇게 해서 뭐 물어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거 조금만 응용을 해주면 구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리고 이게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대입해서 하는 거는요. 저게 임대료 보조할 때도 계산할 수 있고요. 저게 과세를 했을 때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요. 저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시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시는 거죠. 변화가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고요. 분양가 규제가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제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요. 시장의 분양가가 한 1000만 원인데, 그렇죠?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5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분양가 규제했을 때. 일단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나 이게 가격 통제 정책인데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는 장기에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규제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감소하는 거죠. 자, 가격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뭐는 증가하겠어요? 수요는. 근데 뭐는 줄어요? 공급은. 이렇게 해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요. 기존 주택의 거래는 활발하겠어요? 위축이 되겠어요?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주택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이 낮아져 있으니까 주택의 질도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이고 도심보다는 어디에서?
예, 외곽에서의 주택 공급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주택에 대한 과소비 이런 게 유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악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게 무슨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거. 그게 선분양이라고요. 정부가 이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서요.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를 같이 허용해 준 거예요? 선분양을. 선분양을 하게 되면 선분양은 누구 위주의 제도예요? 이건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수요자가 얻는 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목돈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거. 분할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선분양에 대한 게 재작년에 처음으로 여러분 지문이 한번 들어왔어요. 선분양이라고. 이게 요거는 조금만 연결하시면은 따로 특별하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제도?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공공택지를 기초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서 후분양 제도를 지금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후분양 제도를. 근데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네, 금융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후분양 제도를 하게 되면 후분양은 누구의 위주의?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선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공급자 부도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분양을 하게 되면 금융상의 지원이 꼭 필수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 가시게 되면 분양가격 통제는 주택 생산이나 공급에 큰 영향을 주는데 분양가격 통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유발이 되고요. 분양가 규제는 소비자의 과소비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거죠. 이 상태가 됐을 때 만약에 이게 30평형이면 이게 3억 정도를 주고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으로 통제하게 되면 30평형 분양받으면 1억 5천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1억 5천 주고 30평을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40평, 50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과소비가 유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음성적인 거래 이런 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평당 한 1,500에 거래되는 거죠. 4억 5천에. 그러면 1억 5천짜리 하나 잡으면 차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3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1,500만 원 주고 저거 분양권 잡으면은 옆에서 바로 뭐가 붙겠어요? 피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부동산 분양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그거죠.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밖에 없다. 저는 분양권 전매라든가 뭐 이런 거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4번에 보시게 되면 분양가격 상한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형평성적인 측면에서는 소득과 재산 분배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틀렸다고 봐야겠죠. 효율성 측면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일단 생각해 보세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또 형평성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죠. 저기에 암만 저게 뭐 분양가가 1억 5천이어 가지고 계약금 1,500만 넣으면은 잡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계약금 1,50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적인 측면에서도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6번에 가시게 되면 자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작아지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건 맞는 표현이겠죠.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지고 비탄력적으로 초과 수요량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이거 줄여서.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요게 늘어나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탄력적이면 더 늘어날 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5번에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는 맞는데 균형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시게 되면요. 분양가 규제 및 자율화 이렇게 돼 있죠.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요. 일단 투기적인 수요는 줄어들 게 뻔하죠. 그렇잖아요.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이 분양 가격을 시장 기구에 맡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돼요? 올리는 방법을 택하겠죠. 그러면 소형보다는 주로 중대형 위주로 공급한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돼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경우에 주택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대형을 공급을 하든 소형을 공급하든 일정한 공간을 잡아먹는 건 서로 비슷하다고요. 근데 건설업체 입장에서 채산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분양가는 어느 게 더 비싸요? 중대형이 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을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는 조금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자율을 하게 되면요. 신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기존 주택 가격도 어떻게 돼요? 역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한 지역에 여기 주거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가격은 이 지역에 새롭게 분양되는 주택이 있을 때 얘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냐에 따라서 주변 단지의 가격에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준다고요. 야, 새로 공급되는 단지나 우리 단지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야, 쟤네는 분양가가 4천이래 평당. 우리도 얼마 받아야 돼. 지금 3,200인데 올려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건설사들이 그 지역에다가 이제 새롭게 주택 공급할 때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하느냐. 그게 주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을 통제하거나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9번에 보시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 9번 문제에 대한 거는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10회 이전에. 그죠? 그 이론에 대한 거는 근래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1번 지문에요. 임대주택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공 시장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장 표현은 뭐 완전하지는 않고요. 여기도 요걸 하게 되면 얘도 단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장기가 있어요. 장기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요.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해요. 여기가 사적인 시장이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공적인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둔산동에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요. 여기 한 1000채 정도가 주택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둔산동 지역에다가 이 공적 시장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한 200채 공급을 해요. 근데 공급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러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싸죠. 싸면 여기 있는 이 수요자들이 저쪽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새로 주택을 구하고자 하면 일로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수요가 일로 와서 200채가 일로 넘어온다고요. 그냥 넘어오게 되면 이제 2주에 온 거죠. 그러면 얘네는 2주에 갔으니까 얼마만 부담하면 돼요? 50만 원.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 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 머무는 사람도 임대료 하락했다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공공주택이 공급이 됨에 따라 사적 시장에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나 공적 시장으로 넘어간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이 다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이나 넘어간 사람이나 다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장기가 되면은 임대사업자들이 이거 임대료 이거 받아갖고는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뭐가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800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임대료에 상승하는 요건은요.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전 둔상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종이나 여기 조치원이나 다른 데 있는 임차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왔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서 원래대로 얼마가 된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은 임대료 경감했다는 혜택이 사라진 거죠. 넘어간 사람만 계속 혜택을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무슨 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만, 예, 공적 시장 임차자들만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변이죠. 그러면 얘가 불변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 시장에 1000채 있었잖아요. 1000채 있었는데 800채로 줄었죠. 그럼 몇 채 줄은 거예요? 200채. 그 여기서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원래대로 1000채 아니에요. 전체 양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9번에 3번에 보면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해놨고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쓰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3번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죠. 이게 해놨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여기가. 대신에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양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변이라고 그랬죠. 근데 증가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은 사적 시장과 공공 시장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틀리겠죠. 수요가 감소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맞는 게 2번이라는 얘기죠.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맞는다는 표현이죠. 근데 근래는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단기, 장기 기준에서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그냥 알고는 계시라고, 이제 혹시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들으시는 게 나을 테니까. 근데 이런 거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단기, 장기로 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변화를 표시해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라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이렇게 풀어서 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100%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라도 잘 해주시면.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주로 틀리게 주겠구나, 이런 거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4개를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주는 건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이동이 위축이 되는데 활발하다 면 걔가 틀린 걸 거고, 초과 이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공급이라면 걔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제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네, 답을 찾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용어가. 근데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요. 앞에보다는 뒤로 갈수록 빨라져요. 그러니까 앞에는 한 1, 2월 달, 3, 4월 달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몰라도 그냥 어쨌든 앉아서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그 들은 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계속 돌다 보면은 그게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독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시간에 여러분이 쫓기질 않아요. 나는 이게 문제를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를 지문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거를 살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지문을 전체를 읽지 않고 그 포인트를 찾아서 맞다 틀리다 그것만 체킹하고 넘어가면은 시간이 빨리 많이 단축이 돼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은 거기에 맞춰서 지문 배열이 이루어져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많이 되셔야 되죠.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시면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는 40문제를 똑같이 오전에 오셔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이걸 가지고 선생하고 한 3시간 해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문제가 전범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돌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중개사 시험이 반복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돌면 돌수록 실력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보다는 뒤로 갈수록 늘어가는 속도는 빠른 거예요. 어쨌든 알든 모르든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할 때 왜 2차는 뭐라고 그랬냐면 따로 복습은 안 하시더라도 수업은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1차가 궤도에 올라가면 2차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많이 돌수록 유리한 거예요. 중개사 시험이.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좀 더 유리하다는 게 그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늦게 나오시면 힘들잖아요. 용어 이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그죠? 이 학원도 작년 합격생들이 사학 공고 있나요? 과일이나 이런 거? 떡 사갖고 왔어요. 언제 왔다 갔어요? 아, 100일째 되는 날 전후에서 103일 날이요. 그렇군요. 떡이 맛있던가요? 그거 맛있다고 매년 앉아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내년엔 여러분들이 떡을 사들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학원 쭉 했으니까. 떡하고 과일하고 싸고 가지고 쫙 해주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죠? 앉아서 드시면 곤란하고. 그래갖고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그분이 몇 년째 머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몇 년째 그 연례 행사로 계속 과일하고 떡을 갖다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오니까는 그 떡 갖고 오신 분들이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한마디씩 건네는데 참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떡 주는 날 같으면 오늘 안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떡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이게 경계에 나오죠. 나중에 시험 보셨는데 만약에 50점대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예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한 20점, 30점 맞고 떨어지면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겠는데 이거는 애매한 성적에서 떨어지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금만 세련되게 조금만 가다듬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해보시고, 그죠?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도 6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얘 구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40문제 그 40분에 풀어야 되는데 뭘 얼마나 어렵게 주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조금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어떻게든 간에 합격은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시면 선분양하고 후분양 제도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선분양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계약 당시에 분양가를 기초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 시점에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약정된 가격으로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선분양 제도는 건설업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요. 적은 자금으로도 대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에 대한 뭐 토지 매입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이런 정도만 확보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죠?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분양 가격을 일시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목돈 지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 지문에 가면 후분양제 시행 시에 수요자의 목돈 지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레트 파이낸싱 기법이 공급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반대로 표현된 거죠. 프레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대표적인 개발금융이죠. 부동산 개발금융이자 공급자 금융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PF라는 얘기죠.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뭐예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자에게 그죠? 예. 그래서 11번에서는 틀린 게 몇 번? 예, 5번.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2번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이 시행하는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요. 수요자에게 보조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요? 이걸 뭐 소비자 또는 생산자 보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할 때 보게 되면요. 이게 소득 보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세 보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개념이고요. 집세 보조는 뭐를 주는 거예요? 쿠폰 또는 상품권 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소비자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소득과 집세 보조 중에 뭐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쿠폰으로 받는 게 좋아요? 현금으로 받는 게 좋죠. 그렇죠? 대신에 정책 측면에서 보면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뭐를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네, 쿠폰으로 주는 게. 쿠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쿠폰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로만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소득 보조해 주든 집세 보조해 주든 간에 주택 재화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어떻게 돼요? 역시 늘어나죠. 소비 여력이 늘어난 거니까.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를 해주게 되면요. 주택도시기금 등에 대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리로 싸게.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비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싸게 공급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거주지 선택에 뭐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한이 걸리죠. 싼 임대료를 이제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소비하려고 그랬을 때, 그죠? 결국은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쪽에 가서만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12번에 보시게 되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임대부동산의 공급 가격이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임대료 보조액만큼 현금으로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임대료를 보조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고가 임대주택을 소비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저가주택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효용도 더 높게 나타나고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3번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이제 주택 보조금의 지급과 하향 여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거기 이제 13번에는 이제 틀린 건 일단 5번이죠. 주택 부족률이 심할 경우에는요.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조금 더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요. 얘네도 단기하고 장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보조할 때 집세 보조 있죠. 쿠폰으로 준다 가정할 때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정부가 만약에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게 되면요. 임차자들의 뭐가 증가하냐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단기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불변이죠. 불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단기적으로 임대업자들이 무슨 이윤을 얻냐면은 초과 이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차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러는데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누가? 임대업자들이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얘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요 공급의 증가는 신축을 통한 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이게 여과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향 여과를 통해서.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여과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50만 원을. 자,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요. 당연히 뭐는 늘어나냐면 수요는 늘어나겠죠. 수요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50만 원은 쿠폰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그죠? 실제로 공급은 늘어났냐면 공급은 늘어난 건 없어요. 임차자들은 공급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만 느끼는 것 뿐이에요. 임대료 보조에 따른.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 늘어나냐면요.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래 100만 원 받았는데 임차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임차인에게 50만 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만 원 쿠폰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100만 원 받는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늘어난 게 없으면 임차자들은 직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세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올라가요. 1,07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임대업자들이 얻게 되는 수익도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임대업자들이 단기적으로 무슨 이윤을 얻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비로소 공급이 요만큼 늘어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요. 신축에 의한 공급 증가가 아니라 임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임대료를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안 넣었던 사람들이 일부 세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에 의한 공급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얘네는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고가주택 시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임대료를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100채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고가주택을 만약에 소비하고 있는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 2층 규모인데 2층 전체를 200의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쪼개서 1층하고 2층으로 쪼개서 임대를 주면 1층에서 120 나오고 2층에서 120 나오면은 임대 수입이 2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임대 수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주택을 무슨 주택으로? 저가 주택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하다못해 통로라도 새로 내줘야 되니까. 그 비용하고 이익하고 상쇄될 때까지는 여기에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줄어들어서 이 줄어든 양만큼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올라갔던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원래 받던 대로 100만 원 받겠죠. 그럼 임차자의 부담도 줄어들죠. 그럼 얘도 임대료 보조받는 50만 원밖에는 더 이상 임대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용이 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뭐만 늘어난 거예요? 공급만.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은 저가주택에 대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이후의 변화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급이 줄었으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임대료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할 때 고가주택은 신축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신축 제한이 없으니까 얘네는 신규 공급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여기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비용 일정한 경우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거기에 따라 장기적으로 고가주택의 양이나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조금 더 복잡하겠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 보시게 되면요. 13번에 이렇게 돼 있죠. 3번 지문에 단기적으로 저가주택 수요 증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향 여과에 의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니까 누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단기는 누가 혜택을 보는데? 임대인이. 장기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래는 여기서 이게 단기와 장기를 잘 안 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기와 장기를 내주게 되면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들어갖고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래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하향 여과에 의한 단기, 장기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개념 정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선에서 잘라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요, 여가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여기에. 네. 일반적인 교재는 이제 여가가 주택시장 분석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이제 이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예, 그 여가 적용에 대한 거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